친정아빠가 암에 걸려 힘들게 운영하시던 국밥집이 결국 문을 닫게 되자 다니던 대기업까지 그만두고 홀연히 나타난 도련님이 이상했습니다. 도련님 무슨 꿍꿍이세요? 계속되는 저의 추궁 끝에 마침내 도련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 말에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맨손으로 모든 걸 일군 분이세요. 젊었을 적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막노동판에서 시작하셔서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허름한 점포 하나를 얻으셨죠. 그 가게 안에 딸린 단칸방에 나란히 누워 온 가족이 잠을 자면서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특히나 아빠는 주방 담당이라 더 일찍 일어나셨고 더 늦게 주무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이었는데도 보이더라고요. 자세히는 잘 몰랐지만 그 어린 제 눈에도 아빠가 참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노동으로 뼈를 깎아 번 돈을 모아 작은 국밥집 하나를 열었는데 시작부터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럴싸한 간판도 없고 돈을 들여 한 홍보도 없이 진심이면 알아봐 주겠지라는 아빠의 고집 하나로 시작하신 장사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장사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무작정 가게 몸부터 연 것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오신 꿈 때문이었대요. 막노동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에도 아빠는 늘 말씀하셨죠. 언젠가는 내 이름 걸고 국밥집 하나 하고 싶다. 그 꿈의 시작은 아빠가 젊은 시절 하루벌이 하러 떠돌다 머문 어느 시골 장터였답니다. 여기저기 떠돌며 일을 하던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싶어 들어갔던 국밥집에서 아빠는 인연처럼 그 집 할머니와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허기를 달래려 나온 국밥을 한 입 딱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그날 이후로는 식사값 대신 일을 돕겠다며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장도 같이 보며 꼬박 석 달을 지내셨대요. 아빠의 마음을 아셨던 건지 국밥집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먹이고 재워주셨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국밥에 들어가는 재료 고르는 법부터 김치 담그는 법, 물 올리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더래요. 그때 그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대요. 물 하나도 진심으로 끓이면 맛있다. 아빠는 그 말씀을 내내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차린 가게였으니까요. 그때 아빠 인생에서 국밥이라는 음식을 처음으로 업으로 받아들인 시기였던 거죠. 마침내 작은 가게를 차리셨던 그 순간이 아빠는 그렇게 벅차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님은커녕 가게 앞을 스쳐가는 사람조차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식당에서 아빠는 매일같이 팔리지도 않는 국을 끓이셨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가서 직접 고기를 고르고 무거운 뼈를 이고 오셨죠. 땀에 절은 앞치마를 두른 채 하루 종일 혼자서 뼈를 구워 진한 육수를 만드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된 과정을 어떻게 매일같이 견디셨는지 마음이 아릴 정도예요. 그때 아빠를 돌이켜볼 때 더 안쓰러웠던 건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는 날에도 아빠는 절대 대충 넘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국물 한 그릇도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고 팔리지 않은 국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국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이 안엔 내가 하루를 바친 시간이 들어있거든. 배시시 웃으시며 하시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요. 그렇게 하루하루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자리에서 아빠는 자기 자신과 묵묵히 싸우며 버티셨습니다. 저는 그 국밥 한 그릇에는 아빠의 땀과 정성,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그 국물을 자랑스러워 하시며 늘 그러셨거든요. 그저 정성을 쌓는 거다. 언젠가 날아주는 날이 오겠지. 아빠는 그 말대로 정말 단 하루도 국을 대충 끓인 날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텨내시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야, 여기 국물은 다른 집하고 진짜 다르다. 이 집은 밥이 아니라 마음을 퍼주네. 아빠의 식당에 대한 소문은 금방 돌았고 나중엔 줄을 서서 먹는 집이 되었죠. 그땐 저도 아버지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홀을 맡은 엄마는 입으로는 힘들다고 하셨지만 얼굴은 항상 웃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고생이 빛을 발하는 듯이 식당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우리 집 형편도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연탄 한 장 아껴보겠다고 다 같이 이불 속에서 꼭 붙어 자던 시절도 있었는데 겨울에 따뜻한 온기가 집안 가득 도는 날이 생겼으니까요. 남들이 보던 낡은 책만 읽던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새 책을 받아들었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가게를 넓히면서 홀서빙하는 직원을 더 뽑아 엄마는 그제야 허리 좀 펼 수 있었죠. 아빠는 여전히 똑같이 새벽 시장을 다니셨지만 그 발걸음엔 더 이상 막막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던 아빠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더 능숙해지셨다며 웃으셨어요. 아빠의 정성 가득한 국밥 한 그릇엔 우리 가족의 시간과 사랑이 담겨 있다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는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길게 늘어섰고 아빠는 늘 바쁜 와중에도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꼭 기억하시려고 하셨어요. 이분은 지난주에 다녀가셨지? 아유, 오늘은 기운 좀 나시려나? 아빠는 국밥 한 그릇에도 마음을 담아 꼭 그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혼잣말처럼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세상 떠난 날도 이 집 국밥이 먹고 싶었어요. 따뜻한 국물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아주머니가 중얼거리며 뱉은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말없이 국에 곱창을 조금 더 넣어내셨대요. 따뜻하게 드세요. 아빠의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는 울컥하셨는지 수저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셨답니다. 그렇게 아빠는 손님을 사람으로 대하셨어요. 단순히 돈을 내고 밥을 먹으러 온 누군가가 아니라 들르는 손님들이 마음을 누이고 갈 수 있는 하루의 쉼터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아빠가 할머니 국밥집에서 느꼈던 그런 온정을 느끼게 하고 싶으셨고요. 아빠는 늘 말씀하셨어요. 밥은 배만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까지 따뜻해져야 진짜 밥이지. 그런 어느 날 아빠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그렇게 힘들게 국을 끓이면서 뭐가 제일 뿌듯했어? 그때 아빠는 웃으며 그러셨어요.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 이 집 국물은 꼭 엄마 품 같다고. 그 말이 아직도 내 마음을 데워주더라. 아빠는 결국 국밥으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님들 중에는 아빠의 식당 간판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따뜻함은 간판에서 온 게 아니라 매일 새벽부터 국을 고아내던 아빠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은 국밥 한 그릇에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로 식당 안에 진하게 퍼져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시절엔 몰랐어요. 아빠가 국밥집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걸 감내하셨는지 말이죠.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주방에서 뼈 고는 소리 대신 기침 소리가 먼저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땐 아빠 좀 쉬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빠는 제 얼굴을 보며 항상 오늘도 장사 잘 되겠지? 하며 씩 웃으셨죠. 그 미소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식당에서 일하시느라 항상 바쁘셨던 아빠가 조용히 식장 뒷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빠 앞에서 졸업장을 받아들고 아빠를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났죠. 사실 그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아빠의 가게가 잘 되기 전에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고 새 옷을 입고 방학마다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전 그저 매 학기 등록금이 밀리지 않고 납부되었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형편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시절엔 몰랐지만 매번 돈이 없다며 한숨을 쉬시는 부모님을 보면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빠는 늘 저를 먼저 챙기셨던 거예요. 아빠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매일 새벽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묵묵히 가스불 앞에 서 계셨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국을 아침마다 정성 들여 끓이시면서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식당에서 오늘은 좀 올까 하며 한숨을 내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텨 마침내 식당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다녀야지. 힘들게 번 돈으로 아빠는 맨 먼저 제 학원비를 생각하셨던 거였죠.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작 아빠 자신은 낡은 신발 한 켤레도 새로 안 사셨거든요. 그 무렵부터 엄마도 달라지셨어요. 매일 저녁 쌀 씻을 때마다 어깨 너머로 들리던 그 한숨이 더는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가끔은 흥얼거리며 된장을 풀고 국을 끓이시기도 하셨고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 이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신 건 아빠예요. 그 고된 날들을 꿋꿋이 견디며 아무 말 없이 제 앞길을 열어주신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지금까지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던 거죠. 아빠의 식당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희망이 자라난 터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누구보다 뜨겁게 지켜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빠였고요. 아무것도 없던 그때부터 묵묵히 국물 하나로 싸우셨던 아빠가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 국밥 한 그릇은 제겐 어떤 고급 요리보다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저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전 언제나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아빠가 끓여주시던 그 국밥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맛이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쯤 되어가던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죠. 네 아빠가 요즘 밥맛도 없고 속이 자주 쓰리다 하셔. 처음엔 그냥 위염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 아프대서 병원에 다녀왔거든.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워낙에 아빠는 잔병 치레 하나 없이 건강한 분이셨으니까요. 국밥을 정성스럽게 만드신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었고요.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국밥집 사장님이셨죠. 아침 6시면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상 하나하나 챙기시던 분이고요. 어떤 손님이라도 사장님 국물 조금만 더 주세요 하면 늘 웃으며 인심 좋게 듬뿍 퍼주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내 손맛은 평생 써먹어야지 하시며 나중에 허리 더 굽고 손이 떨려도 국밥은 계속하고 싶다던 분이셨습니다. 삶 자체가 정성스러운 국밥과 손님, 베푸는 것뿐이던 아빠셨죠. 그런 아빠가 병원 정밀검사 결과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들었을 땐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는데 빨리 수술부터 해야 한대. 항암도 오래 해야 한대. 아휴, 이제 가게는 못 나가신대. 엄마의 말을 수화기 너머로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빠는 아프다는 말도 없이 꾹 참고 일하셨던 거예요. 정작 본인은 위가 타들어가고 있었는데도 매일같이 국밥 냄비 앞에 서 계셨던 거죠. 그리고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만 계셨어요. 아빠의 손에 국자 대신 링거가 매달리게 될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눈물만 나더라고요. 수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고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위 절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아빠는 말 그대로 반쪽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누워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마른 손은 바늘을 여러 번 맞았는지 멍자국으로 얼룩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빠는 늘 제 앞에서는 꾹 참으셨죠.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다. 수술 잘 됐대. 괜찮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말끝마다 숨이 섞여 나오는데도 웃어 보이시던 그 표정이 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먹는 일이더라고요. 평생 국밥을 만들며 손님에게 잘 먹는 것의 소중함을 말하던 아빠가 정작 스스로는 미음 한 숟갈 삼키기도 힘겨워하시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전화로는 항상 잘 드시고 계시다고 했지만 제가 들른 그날따라 엄마가 정성껏 끓여온 멸치 육수를 입에 대시다가 아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유, 도저히 못 삼키겠어. 그 한마디에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날 밤 병실 밖에서 혼자 오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던 제 손이 떨리던 기억이 납니다. 항암 치료는 또 다른 전쟁이었어요. 풍성한 결을 자랑하시던 아빠의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를 하시면서 으스러지실 것 같았죠. 이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와중에도 아빠는 자꾸만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병원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을 보며 문득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가게도 저녁 장사 땐 이 시간에 손님들이 줄 서 있었는데.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시간이었지만 이겨내려고 하셨죠. 몸을 일으키기 힘든 날에도 병실에서 팔 운동을 하셨고 다리가 붓는 날이면 혼자서라도 걷겠다며 보행기를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이겨내야지. 그래야 우리 가족들도 힘내지. 그 말이 얼마나 아픈 다짐이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하셨고 저도 퇴근 후엔 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자주 말하셨어요. 내가 평생 국밥으로 먹여 살린 가족이 이젠 날 돌봐주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 그런 아빠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매일 기도했죠. 아빠가 다시 국밥집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손님들께 인심 좋게 국물을 퍼주시며 활짝 웃는 그 얼굴을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면서요. 그토록 열정으로 지켜온 가게였는데 하루아침에 손을 놓게 되시다니요. 아빠 없이 가게도 없었고 가게 없는 아빠도 없었는데 말이죠. 저요. 솔직히 식당을 물려받고 싶은 마음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 선뜻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생긴 아이였거든요.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얼마 뒤에 아빠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랬기에 저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배를 안고 병원으로 향하곤 했어요. 하루하루 힘겹게 투병 중이신 아빠의 곁을 지키는 일과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는 일, 두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하루도 편히 숨 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병원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숨이 차오르던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누워 계신 아빠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꼭 잡고 싶어서요.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눈으로만 기도하듯 아빠를 바라보았죠. 아빠, 이 아이는 꼭 할아버지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꼭 삼킨 채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빠가 그 말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 어쩌나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제 배를 보고는 어느 날 이렇게 웃으셨어요. 아유, 우리 딸 배가 많이 나왔네. 우리 손주가 고생시키는 거야? 그때는 괜히 아빠에게 어리광이 부리고 싶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아빠. 이 녀석 그래도 건강하게 낳을게요. 그러니까 아빠도 힘내요. 아빠 국밥 냄새도 기억할 수 있게 꼭 다시 국밥 끓여줘요. 저의 그 말에 아빠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듯 기운 없는 미소 속에서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빠가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거시기도 했어요. 아가야, 잘 들어. 넌 태어나면 꼭 기억해야 해. 우리 가족은 국밥처럼 뜨끈한 사랑으로 버틴 집안이란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뱃속에서 차분히 움직이던 아이가 그 순간 툭 하고 배 안쪽을 차올렸거든요. 마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처럼요. 아빠는 그날따라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국자를 못 잡을지도 모르지만 이 녀석이 커서 다시 저 가게 문 열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잘 키워라. 건강하게 사랑 듬뿍 주고. 그날 밤 아빠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는데 제 얼굴이 부쩍 부은 걸 보고 또 울컥했어요. 몸도 마음도 무거워만 가는 하루하루였지만 아빠의 손길을 기억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봄이 오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저를 뚫고 나와 울음을 터뜨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병원 침대 위에서 아빠가 들려주셨던 그 한마디였죠. 국밥처럼 뜨끈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던 아버지가 결국 말씀하셨어요. 믿을 만한 사람 없으면 그냥 가게 접을란다. 가게 너무 오래 비었어.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우리 가게 이름 넘기고 싶진 않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언젠가 들을 것 같던 그 말을 결국 하시는데 마치 아빠가 포기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문 닫아야 한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게 이야기를 꺼내신 뒤로 아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병실에 누워 휴대폰으로 예전 가게 사진만 들여다보시는 모습은 마치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지난 날을 붙잡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가게를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켠에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아이를 막 낳은 제 현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벅찼어요. 하물며 장사를 하고 사람을 맞이하고 무거운 솥을 끓여내는 일은 그 당시 제 형편으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결국 다시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말이 마치
아빠가 모든 걸 내려놓는 것 같아서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의 동생,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날 도련님의 그 말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시댁에 들렀을 때 아빠의 안부를 물으시기에 가게 일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있던 도련님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해볼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가족들 모두가 도련님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죠. 아니, 도련님은 당시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연봉도 높고 커리어도 탄탄하게 쌓아가던 중이었으니까요. 도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도련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그 국밥 가게 제가 맡아보면 안 될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황당하다는 듯이 말을 해버렸죠. 도련님, 대체 무슨 꿍꿍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도련님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가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한 인물이거든요. 시부모님도 그런 도련님을 늘 자랑스러워하셨고 저 역시 도련님은 평생 정해진 길을 걸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도련님은 진지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지친 일상에서 도피처로 삼으려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죠. 도련님, 요즘 회사에서 힘드세요? 아니면 저희 가게가 탐나세요? 제 물음에 도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사돈어른께서 우리 집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순간 시댁 전체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련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우리 집 힘들었을 때 사돈어른이 저한테 매달 생활비를 주셨어요. 사돈 자존심 상할까봐 몰래요. 그때부터 저 사돈어른 같은 분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와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누구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도련님의 말이 자꾸만 마음을 울릴 뿐이었죠.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고마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제서야 몇 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시댁 형편이 정말 많이 어려웠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셨고 시아버지는 작은 사업이 부도가 나며 거의 한 달 넘게 집 밖을 나서지 못하셨거든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무너져 내렸던 시아버지, 그리고 곁에서 마음 졸이던 가족들. 남편도 직장에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고 도련님은 졸업을 앞두고 있던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 그러니까 제 친정이 사정이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서로 돕는 걸 당연히 여기던 집안이었거든요. 하루는 아빠가 저에게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시댁은 요즘 괜찮으시냐? 저는 눈치 보며 말했죠. 좀 많이 힘드세요. 도련님이 아직 학생이라 걱정이라고 하시고요.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네가 직접 전하면 더 부담스러울 테니까 이건 내가 너희 도련님한테 따로 줄게. 용돈에 보태라고. 그때부터였어요.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씩 도련님 몰래 만나셨던 겁니다. 괜히 식사라도 하자며 이유를 붙여 생활비를 건네셨던 거죠. 아빠는 늘 그러셨어요. 돕는다는 걸 티내는 건 진짜 돕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도 그 일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도련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그 마음 하나로
아빠의 가게를 자신이 이어가겠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그날 도련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그건 단순한 도전도 도피도 아니었거든요. 그건 진심이었고 감사였고 존경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론 혈연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요. 깊은 그 마음이 따뜻한 국밥 국물처럼 서로를 데워준다는 것도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그 가게는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는 거요. 사돈어른께서 국밥 하나로 가족을 일으키셨다고 들었어요. 그 정성과 뿌리가 형수님 가족사를 지탱해 온 거잖아요. 그러다 저까지 도와주신 거고요. 그런데 그 가게를 그냥 그렇게 닫을 수는 없죠. 도련님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의 가게가 가진 무게를 가족이 아닌 도련님이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고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사돈어른이 아직 가게 문을 닫지 않으셨을 때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실은 이런 결심한 지 오래됐고요. 사실 도련님은 저희 아빠의 투병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을 듣고 문병도 왔었대요. 그러면서 진작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잇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서요.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맙고 멋져 보였대요. 도련님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켠이 울컥했어요. 이 국밥집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도련님이 진심으로 알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도련님과 함께 아빠에게도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죠. 처음엔 조금 놀라시던 아빠도 도련님의 눈을 마주하고는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런 아빠 앞에서 도련님은 저에게 했듯이 차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도련님의 말을 가만히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도련님의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 바라보기도 했죠. 그러다 이윽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돈 총각이 맡아서 해준다면 가게 이름 안 부끄럽겠다. 국밥은 정성보다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하는 거야. 그 마음 잘 지켜줘야 해. 그날 밤 도련님은 문 닫은 아빠의 가게 앞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불 꺼진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틈으로 주방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다짐했다네요. 사돈어른의 국물만 제 손으로 다시 끓여볼게요. 하루하루를 똑같이 흉내낼 순 없겠지만 진심은 꼭 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기운 없는 손으로 도련님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도련님 덕분에 가게는 다시 국을 끓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둔 도련님은 아버지 밑에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육수 내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손님 응대까지 다 해내더라고요. 안 해본 일이라 힘들었을 텐데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었죠. 누가 봐도 자기 가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애정을 쏟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도련님이 가게를 맡고 다시 문을 연 뒤부터 손님이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맛은 그대로, 인심은 더 후하고 젊은 감각도 더해져서 그랬나 봐요. 도련님은 솥은 새로 닦이고 국물은 새로 끓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온기만은 예전 그대로일 거라면서 아빠에게 매일 이야기하더래요. 가게를 시작한 도련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육수 냄비에 김이 오르기 전부터 주방을 닫고 가게 문을 닫은 뒤에는 홀 바닥까지 손으로 밀며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주방에서 고기 손질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요. 예전에 와서 밥 주실 때 본 모습을
그냥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요. 그 말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련님을 처음엔 좀 낯설어 했어요. 사장님이 바뀌셨다던데 아드님이세요? 손님의 물음에 도련님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니요, 사이 동생입니다. 그냥 아버지 같은 분 가게니까 제가 맡았습니다. 도련님은 그 말끝마다 꼭 아버지 같은 분이라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도련님의 진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 돌 무렵 단골 손님들도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가게에 오면 누가 주문을 먼저 했든 아빠가 했던 것처럼 따뜻한 보리차부터 놓여지고 김치 한 접시는 꼭 덤처럼 내어주는 도련님의 인심이 사람들 마음에 스며든 거죠. 이 집 김치는 왜 이리 맛있어요? 입에 맞으세요? 배운 대로 제가 담그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 손맛 따라가려면 멀었죠. 말은 그렇게 해도 그 김치가 왜 맛있는지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절이면서 도련님이 아버지를 떠올렸을 거고 그 마음 때문일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한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가게에 들어오셨대요. 아유, 다행이다. 아직 안 닫았네요. 그 국 끓여놓은 거 포장 좀. 우리 엄마 입맛이 영 없대서요. 그래도 이 집 국밥만 드시거든요. 도련님은 아무 말 없이 불이 났게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퍼냈답니다. 그때 도련님이 아주머니께 그러더래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도련님은 아빠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떠서 드렸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아빠는 그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시더니 웃으셨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도련님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대요. 엄마는 그런 아빠와 도련님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뭉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도 안 섞인 둘이 어찌나 닮아 보이는지 아들이 생긴 것 같았대요. 정말 그런 건지 도련님은 정말 저희 아빠 같아지더라고요. 가게를 잊고 나서 처음 맞는 겨울, 도련님은 유난히 분주해 보였습니다. 매일 장사 준비에 바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주방에서는 장작 냄새와 함께 고소한 팥내음이 감돌았죠. 알고 보니 도련님이 직접 팥을 삶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사돈어른이 겨울마다 팥죽을 끓이셨다고 들었어요. 그 마음 조금이라도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도련님은 그렇게 말하며 작은 종이 그릇에 팥죽을 담아 이웃 어르신들께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건넸고요. 할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염치 없지만 저희 가게도 한번 들러주세요. 그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동네에서는 도련님을 더 이상 젊은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사돈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지던 그 호칭도 이제는 가게 간판보다 더 따뜻한 이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은 이름 없는 작은 국밥집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허름했던 간판도 삐걱거리던 문도 그대로였지만 그 속엔 사람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던 거죠. 도련님은 저에게도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배운 적도 없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다만 이 자리를 지키셨던 사돈어른의 마음만큼은 흉내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먼저 보고 따뜻함을 먼저 내어주는 그런 장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죠. 그렇게 도련님은 사돈이자 아버지였고 삶의 스승이었던 분의 마음을 한 그릇의 국밥에 담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그 온기는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게는 따뜻한 인심과 맛을 모두가 기억하는 가게가 되었죠. 저는 요즘도 가끔 가게에 가서 도련님의 등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저 도련님에게 정말 많은 걸 물려주셨구나. 가게 하나를 물려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 마음을 담는 법을 물려주신 거니까요. 이상하게 어린 시절 저희 아빠를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도련님이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형수님,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그날 형수님이 저한테 물었잖아요. 가게가 탐나냐고요. 근데요, 맞아요. 저 탐났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웃음이 나는 그 국밥집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죠. 그래서 이제는요, 그 국밥에 저도 제 이야기를 담아보려 해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또 한 번 울컥했답니다. 그 국밥집, 이제 도련님의 손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끓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국물 한 그릇이 이웃을 데우고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가는 중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치료는 정말 기적처럼 순조로웠어요. 처음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걱정이 앞섰죠.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을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시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견뎌내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도련님에게 가게 일과 레시피를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마치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셨는지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힘들다고 하실 법한 일도 도련님 옆에서 직접 손잡고 가르쳐 주시고 틈만 나면 가게 운영 노트를 정리하시면서 신이 난 아이처럼 활기차셨어요. 그런 변화가 계속되더니 결국 아버지는 치료 마지막 단계까지 아무런 재발 없이 무사히 마치셨어요. 검사 결과도 좋았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는 가족 모두가 안도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께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고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5년 전 아빠가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으니까요.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던 저는 혹시라도 아빠가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떠나시게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져도 아빠는 괜찮다는 말만 하셨어요. 제가 눈물이라도 흘릴라 치면 도리어 저를 다독이셨죠. 야, 아기 놀라겠다. 엄마가 울면 안 되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아빠는 기적처럼 버티셨고 결국 완치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우리 가족도 많이 변했어요. 뱃속에 있던 아이는 이제 5살 개구쟁이가 되어 할아버지 품에 매달려 깔깔 웃습니다. 한창 말 배우며 부르짖던 할부지 소리에 아빠 얼굴엔 자연스레 웃음이 번지고요. 그리고 도련님, 아빠를 대신해 가게를 맡은 도련님은 제법 사장님 티가 났죠. 하얀 앞치마에 머리엔 수건을 동여매고 손님들 얼굴도 다 기억해가며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처음엔 허둥지둥 하던 도련님도 이제는 저희 아빠 못지않게 국밥 간 맞추는데 진심이더라고요. 5년,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참 많은 걸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간 끝에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이 평범한 오늘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런 도련님께 식당을 정식으로 넘기셨습니다. 이제는 사돈 총각이 다 맡아서 해도 되겠어. 나는 몸 다 나았으니 놀러 다닐래. 나도 비행기도 타보고
풍경 좋은 데도 가보면서 살래. 아빠의 말에 그러시라고 하더니 도련님은 가게 일을 너무 잘 해냈습니다. 아빠의 식당을 체인으로 키워서 큰 부자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매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아버지께 드리면서요. 저보다 더 효자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제 인생의 시작은 아버님이었으니까요. 늘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런 도련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진심이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걸 도련님이 보여줬거든요. 아마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셨겠죠. 도련님 같은 사람이라면 가게를 물려줘도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식당 본점은 지금도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그 안엔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답니다. 문을 열면 퍼지는 구수한 국물 냄새, 부지런한 손놀림, 그리고 손님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하며 반겨주던 젊은 사장님이 맞이해주는 곳이죠. 여전히 아빠의 식당처럼 마음 한쪽이 데워지는 느낌이 드는 곳을 만들어준 거예요. 손님이 오셔서 아, 여긴 단순한 식당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스칠 수 있게요. 그런 손님들에게 국밥집은 잠깐이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이 됐답니다. 어느 날은 도련님이 저희 부모님 집까지 들러 말없이 따뜻한 미역국을 함께 주더래요. 그날은 저희 아빠가 완치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맞는 생신이었거든요. 그날 도련님이 끓여온 미역국은 평소보다 더 국물에 잡내 하나 없고 소고기가 넉넉하게 들어있더랍니다.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순간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흘리셨죠. 이렇게까지 챙겨줄 줄은 몰랐네 하시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답니다. 아빠도 괜히 머쓱한 듯 헛기침만 하셨대요. 그러고 말없이 숟가락을 들더니 도련님을 보며 빙긋 웃으셨고요. 다들 말없이 국물만 떠먹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 하시더군요. 그 자리는 웃음 대신 고요한 감사로 가득 찼고요. 식사가 끝나갈 쯤 도련님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래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봉투 안엔 여행사 예약서와 함께 두 분 이름이 적힌 건강검진 예약증이 들어있었답니다. 이제는 저도 자식 노릇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젠 자식한테 기대셔도 돼요. 그 순간 아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없이 도련님의 손을 꼭 잡으셨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구나. 그날 이후로 도련님은 그냥 사돈 총각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인정한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함께 울고 웃고 아픈 시간을 견뎌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더 단단해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처럼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식탁엔 늘 도련님이 함께였어요. 명절이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엄마 전 부치시는 걸 도와드리고 아빠와는 함께 산책도 다니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도련님이 있어 우리 집은 늘 온기가 가득합니다. 요즘 아빠는 도련님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어요. 아침마다 동네 어르신들과 등산을 다니시고 사진도 배우고 계세요. 엄마는 친구분들과 꽃꽂이 수업에 다니시며 매일이 즐겁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일상을 조용히 챙기고 응원하는 사람, 바로 도련님이에요. 자식인 저보다 더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다정한 사돈이 또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해요.
이젠 사돈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가끔 도련님이 그러세요.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우리 가족의 마음을 이어준 것처럼 앞으로도 그 따뜻함을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도 본점 식당에선 그 국물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겠죠. 누군가는 그 냄새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가족이 나누었던 그 따뜻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또 누군가의 마음에도 살며시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긴 그냥 식당이 아니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곳이야. 그렇게 국밥 한 그릇이 전하는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뜨끈한 국밥처럼 정을 품고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가 따뜻하고 뜨끈해지지 않을까요? 모두가 든든한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